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유형 중에서 현상광고, 위임, 임치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광고는요, 우리 민법 67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계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광고자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 광고자가 일정한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대가를 또는 뭐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 그 현상 광고가 우리 민법편 중에서도 전형계약의 일유형으로 민법전에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현상 광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일단 뭐 계약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뭐 광고자의 그 어떤 광고만 있는 것이지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광고자의 광고만 있고 또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 뭐 요거는 보수지급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어떤 정지 조건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뭐 계약이라고 뭐 마치 뭐 보통 계약 성립될 때 청약과 승낙에 준하는 그런 각각의 행위들로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상 광고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이 광고자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행위, 이것은 우리가 청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광고에서 지정한 그 행위가 있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승낙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간명한데도 왜 단독 행위를 가지고 자꾸 그 현상 광고와 결부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의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민법 규정에서는요,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어떤 그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만 하게 되면 보수 청구권이 생기니까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할 때 행위자 자체가 광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했다면야 어떻게 보면 승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고 한 경우까지 뭐 그걸 승낙이다라고 이렇게 볼 여지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 광고와 관련해서는 이 계약이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현상 광고 민법편에서 그 계약의 일유형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현상 광고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성립이 되는가라는 점과 관련해서 당연히 현상 광고를 계약으로 보느냐 단독 행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성립 시기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성립의 양태도 조금 다르게 되겠죠. 뭐 계약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가 있게 되면 청약이요. 그리고 그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가 있게 되면 승낙이 있게 되고, 따라서 그때 비로소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요. 이걸 계약으로 안 보게 되면 광고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서 현상 광고는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현상 광고 관련해서는 현상 광고의 효력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의를 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뭐 중요한 내용은 이 광고자의 보수 지급 의무입니다. 자, 광고자가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어쨌든 그 광고자가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광고자가 보수를 지급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어떤 그런 규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광고가 있었다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도 보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 그 점은 우리가 좀 유의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광고자의 보수지급 업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유의를 해야 될 게, 자,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일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런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여러 사람이 했다. 통상은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순차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러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게 여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야, 일 한 사람이 유일한 어떤 보수지급 청구권자가 되겠지만, 여러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보통은 순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일 나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때 보수지급 청구는 제일 먼저 한 사람한테 보수지급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동시에 여러 사람이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게 문제인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수 자체가 가분적인 경우, 그러니까 지정 행위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 그 반대급부 자체가 지정 행위에 대한 어떤 급부 자체가 가분적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동시에 한 사람, 여러 사람 상호 안에 이렇게 균분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급부 자체가 불가분이다 라고 할 때는 추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추첨으로 인해서 한 사람한테만 보수지급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특이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한 경우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바는 없고요. 어쨌든 해석에 의해 가지고는 각각 분할 채권이라든지 불가분 채권 관계 성립되는 걸로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론들이 있습니다. 자, 현상 광고 중에서는 또 한 가지 또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우수 현상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수 현상 광고. 자, 이 우수 현상 광고는 보통 현상 광고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앞에 우수라는 말이 붙었죠. 우수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어쨌든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한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광고가 있을 때, 그때는 우수 현상 광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의 현상 광고하고 우수 현상 광고는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보통의 현상 광고에서는 예컨대 지정 행위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도 되고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현상 광고 자체를 갖다가 다시 또 물론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어쨌든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없다면 언제든지 현상 광고 자체를 이렇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정해놨다라고 할 때는 철회를 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런데 우수 현상 광고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간 약정을 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수 현상 광고에서는 반드시 응모 기간을 정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모란 개념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현상 광고에서 일정한 응모 행위에 대해 가지고 우수한 것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광고가 우수 현상 광고라고 했고, 거기에 응하는 행위가 응모다라고 우리 보겠죠. 그런데 보통의 현상 광고에서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어떤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수 현상 광고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응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모를. 그러니까 우수 현상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보다 더
지정된 행위를 하긴 했는데 응모자들보다 더 우수한 행위, 뭐 어떤 그런 지정 행위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보수지급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응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수 현상 광고에서는 이 판정이라는 게 있겠죠. 당연히 이 판정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 광고에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우수하다라는 걸 판정하는 그런 절차를 뭐 판정이다라고 할 것인데, 보통은 뭐 광고 때 누가 판정자가 된다 이런 것을 게시를 하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광고자가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판정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뭐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판정적 과정에서 뭐 각종의 어떤 외압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유들이 아닌다면은 기본적으로 판정자의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수 현상 광고에서 유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 현상 광고를 했는데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우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정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수자가 없다, 응모자 중에서 우수자 없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응모자 중에서 우수자 없다, 이런 식의 판정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광고에서 지정한 일의 성격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의 뭐 품질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어떤 기준들에 의해 가지고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수자 없음을 이유로 해서 우수자 없음으로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구인 광고를 냅니다. 구인 광고를 내는데 그러면 구인 광고를 냈으면 응모한 그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채용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보면 그 기사 하단에 그런 게 있죠. 뭐 해당자 없는 경우에는 뭐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런 식의 어떤 공고,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가 그런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상 광고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위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 자, 이 위임 계약은 우리 민법 680조 이하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상은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수임자가 위임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런 보통 뭐 앞에서 다른 계약 유형들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한다, 또는 뭐 재산권을 이전한다, 또 어떻게 뭘 한다라고 할 때 상대방에서 뭘 반대로 이렇게 주는 게 있었었죠. 대가를 지급한다, 보수를 지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위임에서는 방금 그런 이야기가 빠졌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위임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상위임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상위임이 원칙이라는 것인데, 반면에 뭐 유상으로 당사자 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가능하고요. 목적 자체는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앞에서 다른 사람 사무 처리하는 게 고용 같은 관계로서 이렇게 사무 처리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위임에서는 그런 어떤 지휘 종속, 사용 종속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뭐 도급업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위임에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다소의 지시를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어쨌든 독립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이 위임계약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게 자기복무의 원칙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복무의 원칙.
자, 우리가 노무 공급 계약 중에서 지난 시간에 뭐 고용하고 도급도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도급하고 위임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위임은 사무의 처리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일만 완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위임 같은 경우에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 복무의 원칙에 따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 같은 경우는 일을 완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써서 다른 사람을 뭐 대행자로 써서 이렇게 일을 완성하는 거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임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 복무의 원칙이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위임 계약의 특징이고 특히 막 그런 점으로 인해 가지고 위임 계약은 인적 신뢰가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인적 신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계약 관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뭐 채권 관계에서는 채권 채무자 간에 상호 어떤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의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당연히 그런 인적 신뢰는 뭐 어느 채권 관계나 다 이렇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것인데 특히 이제 위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 복무의 원칙이란 말을 사용하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그 인적 신뢰가 더더욱 강조되는 그런 계약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위임은 무상의 원칙이라는 거, 무상의 원칙이라는 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사자 간의 유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는 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거, 당사자 간에 사무 처리하겠다는 어떤 그런 약정, 들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 위임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효과 관련해서 이것도 크게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가 이 수임인의 의무다. 두 번째가 위임인의 의무다. 라고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수임인의 의무입니다. 뭐 당연히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되겠죠.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을 가지되 자기 복무의 원칙에 의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그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조문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뭐 위임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마치, 여러분 민법 정칙에서 배웠던, 대리, 복대리, 요런 식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임인은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사무 처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사무 처리가 종료된 경우, 물론 사무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특히 이제 위임인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따라서 각종 그런 어떤 사무 처리 결과 등에 대해 가지고 중간 보고라든지 또는 일 자체 사무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 각종 보고 의무를 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런 취득물 자체를 위임인에게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한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종 보고 의무, 취득물 인도 의무, 취득한 권리 이전 의무 등이 수임인의 주된 의무다. 수임인의 의무로서 중심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6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이렇게 인도해야 될 금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해야 될 금전 자체를 자기가 소비를 한 경우에요. 자, 그런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될 금전 등을 이렇게 소비한 경우, 그럴 때는 소비한 날로부터의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점들이 수임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계약 유형들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될 경우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데 각종 부수적 의무들, 각종 부수 의무들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위임인의 의무입니다. 위임인의 의무인데 위임인의 의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 조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비용 선급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선급 의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할 때 자금이 필요한, 비용이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성급을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어떤 성급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용이냐라는 것이 문제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그런 비용들이 생겼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발생하는 어떤 필요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필요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인정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 성급 의무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객관적으로 어쨌든 성급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의 성급 의무 있는 비용 말고, 그 다음에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다시 또 규정을 조문을 달리 해가지고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선급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서 필요비로서 상환할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수임인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임인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위임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개념으로서 본인하고 대리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고, 법률 행위의 효과도 본인에게 이렇게 귀속을 하죠. 그런 식이 대리 관계인데,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위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본인격에 해당되는 어떤 위임인의 이름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무 처리 과정에서는 수임인이 본인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따라서 그런 채무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 위임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 그런 내용들이 우리 민법 688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채무 대변제 의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채무 대변제 의무.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필요한 담보까지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인의 의무로서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요. 수임인이 사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임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 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손해배상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통상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는 게 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이렇게 둔 규정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상이니까 어쨌든 수임인 자신이 사무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그걸 손해를 수임인에게 전부 전가하게 되는 것은 좀 형평의 원칙에 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경우는 어떤 무상 위임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견해들에 따르면 쌍무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 보수를 지급받고 사무 처리하는 이런 경우다. 그럴 때는 앞에서도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책임 없이, 누구한테도 책임 없이 자기한테 손해 발생했다. 그럼 위험 부담 법리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설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보수지급 의무와 관련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상이 원칙이라고 했죠. 무상이 원칙인데, 여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유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뭐, 오늘날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다 할 때, 아무리 위임이라고 하지만 다 이렇게 유상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수에 대해서 약정이 없다는 겁니다. 보수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면 그러면 보수 약정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유상으로 볼 거냐라는 게 문제될 여지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안 자체가,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통상적으로 뭐 유상으로 행해지는 건지 무상으로 행해지는 건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위임 사무 자체가 수임인 입장에서는 원래 그 수임인이 그 영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지급과 관련해서 아무 약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그 사람이 영업으로 삼고 있는 일인데 그 약정이 없다 해서 무상이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저런 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례 중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판례가 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 비용 수임료 약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상이냐 말이에요. 유상이라는 거겠죠. 당연히 뭐 변호사 업무가 수임료 받고 성사 처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유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사례로서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위임 관계의 종료입니다. 위임 관계의 종료인데요. 자, 위임의 종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위임 사무가 다 처리됐다. 위임 사무가 다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위임 사무가 종료된 경우 이때 위임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문에는 이 당사자가 사망한다, 그리고 뭐 또는 뭐 파산한다, 그리고 그 수임인이 이 검치단 선고를 받는다, 뭐 이런 경우들에 있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위임 관계는 종료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 말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고요.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 법 규정에서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당사자 간에는 어쨌든 그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렇게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 처리하다가 무작정 이렇게 일을 그만둔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일방한테는 또, 지나치게 불합리한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이렇게,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민법 규정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의 종료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위임 관계가 종료한다. 그러고 하면 더 이상은 수임인 입장으로서는 위임 사무를 처리할 필요도 없거니와 처리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긴급 사무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임 사무가 위임 관계가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어서 사무 처리를 계속 상황 자체를 갖다가 다스려야 되는, 긴급한 사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그 경우에는 위임 관계는 종료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임인 입장에서는 위임 사무를 계속 종료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임도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위임하고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계약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 조금 의문점들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조금 유의를 하실 어떤 그런 필요도 있는 부분인 것이, 제가 대리다 이런 표현도 썼고 위임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위임하고 대리를 엄격히 구분하죠. 벌써 위임은 계약이고,
그 대리는 뭐, 그 법률행위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 대리권 수여라는, 어떻게 보면 단독행위죠. 물론 뭐, 그것도 대리권 수여 자체도 계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만, 단독행위에 의해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어쨌든 법률행위를 하되 본인에게 효과를 그냥 귀속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뭐, 그 사무 처리해가지고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킨다. 아까도 뭐 위임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각종 사무 처리 경과를 보고해야 되고 취득한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인도 내지 이전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주의할 거는, 그러니까 대리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대리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대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위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게 법률행위뿐만 아니고 사실행위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실행위도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이리 보니까 뭐 우리가 사실행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땅을 파는 거 이런 것도 사실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땅을 파괴하는 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땅을 파괴하는 거, 이게 고용이냐 또는 뭐 도급이냐 위임이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물론 뭐 땅을 팔 때 독립성을 가지고 판다라고 하면 결국 도급 아니면 위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땅을 판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도급인지 땅을 다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급인지 위임인지가 이렇게 문제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무상으로 보면 어떤 그 사실행위와 결부된 어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걸 지금 도급으로 봐야 되는지 위임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위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무상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어떤 그런 유형이에요. 위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뭐 그런 측면들에서는 위임이 좀 특수성을 다른 계약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구별 자체가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영역들도 있다는 것 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임치입니다. 임치. 자, 임치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 민법 693조 이하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예와 관련해서는요,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들의 보관을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설명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이나 물건, 기타를 이렇게 맡기고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대가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죠. 따라서, 이 임치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도 그 위임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무상으로도 가능하고 유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위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뭐 무상이라 한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치 같은 경우는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서 수취인의 주의 의무가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상인 경우는 자기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이렇게 부담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유상인 경우는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주의 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런 점에서 위임하고 임치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래요. 뭐 물건을 맡아주는 거. 아까 위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위임에서도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물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맡는 것, 이건 사실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행위를 놓고 봤었을 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임치인지 위임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혼동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든 상황은 종국적으로는 어떤 그 당사자 간의 어떤 약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치 계약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 자체를 위임으로 달성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계약 유형을 이제 임치로 하느냐 위임으로 하느냐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치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을 맡아놓고, 또 그걸 보관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승낙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임치 같은 경우 유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차장에 차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주차장을 빌리는 걸까요? 아니면 차를 맡기는 걸까요? 주차장의 일정 공간을 빌리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임대차가 되겠죠. 그런데 차를 맡겨서 차를 보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로 보느냐, 임치로 보느냐는 결국은 그 계약 유형이 어떤 것으로 체결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 그 요건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또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점들 때문에 각각의 개별 계약 유형들의 요건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치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뭐 무상이든 유상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 바로 임치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치의 효력입니다. 임치의 효과, 임치의 효력. 자, 첫 번째 이게 수취인의 의무. 그 다음에 뭐, 물론 두 번째가 또 임치인의 의무.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수취인의 의무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임치물 보관이죠. 임치물 보관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임치물 보관 의무라고 했습니다. 임치물 보관 의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보관이냐, 보관을 어디까지로 보관으로 볼 것이냐라는 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관한다는 개념은 결국은 목적물 자체를 어쨌든 목적물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외부적인 어떤 침해로부터 손상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관의 의미와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따라서 통상 임치물을 보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임치물을 사용할 어떤 그런 의무, 그런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이란 개념은 빼고 말 그대로 외부적 침습이라든지 가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의 어떤 그 보호,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 보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주의의 정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요하느냐 아니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서 주의 의무가 경감되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의 의무의 차이는 있고 따라서 이 보관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은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사용은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물론 임치인이 성납을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관인지 사용인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동물을 한 마리 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맡았는데 이 동물은 그러면 보관을 해야 되면 박스에 넣어서 그대로 그냥 가만둘까요? 아니면 방에 딱 가둬놓고 가만둘까요? 그게 보관입니까?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뭡니까? 운동도 시키고 동물을 운동도 좀 시키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야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 목적물 자체가 경주용 말이다. 그럼 가끔씩은 한 번씩은 타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주용 말을 탄다라고 하니까 사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사용이 아니고 보관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정도에서는 사용으로 안 보고 당연히 오히려 그런 식으로 동물 자체를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능상 어떤 장애를 초래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관 의무를 다 안 한 어떤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취인의 의무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통지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통지 의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건 맡긴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치인으로 하여금 임치인의 권리를 스스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권리 주장자가 있거든 수취인은 임치인에게 통지를 해라.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임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임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취득하는 것들이 있다 등등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임치인에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목적물을 갖다가 임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임치인에게 반환을 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치 관계가 끝났다라고 볼 때, 그때는 목적물 자체를 반환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치인의 여부인데, 요거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임치물 자체를 갖다가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임치물 자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요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임치 같은 경우에는 임치 계약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요 자체도 사실은 의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임치 계약 자체도 낙선 계약이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서 성립하고 나중에 임치물을 넘겨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임치 개념 설명할 때, 임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위임에서 달성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임치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위임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채무 대변제 의무 같은 거, 담보 제공 의무 같은 거, 이런 거, 위임 사무 처리할 때,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든지 등등의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그런 의무가 부담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규정들이 임치에서도 그대로 준용이 돼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채무 대변제 의무 등등 이런 것들도 임치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수 관련해 가지고도 무상의 원칙이지만 유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임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치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리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혼장 임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 임치라는 게 있어요. 소비 임치. 소비 임치 같은 경우 우리 민법전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혼장 임치는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장 임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이것도 임치예요. 목적물을 갖다가 맡아놓는 보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목적물 자체를 그 물건을 받은 물건을 사실은 보통 임치 같은 받은 물건을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혼장 임치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종류로만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쌀 매수한다라고 해서 농협에서 일단은 쌀을 이렇게 그해 농사 지은 쌀을 이렇게 농협에서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쌀을 농협에 보관했다 그 쌀 그대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등급을 매겨가지고 1등급 쌀 몇 가마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맡겨놓으면 사실은 그 창고에다가 농협 창고에 쌓이게 되면 어느 게 하는 건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어쨌든 1등급 쌀 5가마니면 그 5가마니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유형이 혼장 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받았던 물건 그대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통 임치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 임치. 요거는 사실은 은행 예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소비 임치는 엄격하게 따지면 임치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어떤 목적물 자체의 소유권을 이렇게 넘기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비가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넘기고 나중에 어떻다는 거예요. 동종으로 이렇게 수취인이 반환하면 되는 건데 은행 예금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소비 임치 같은 경우는 소비 대차에 관한 규정들을 이렇게 준용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전형계약의 유형들 중에서 현상광고 위임 임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들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나머지 남아있는 전형계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